일본 같은 경우는 2단계 본인 인증이 필수가 아니라 좀 옵션 사항으로 돼 있어 갖고 일본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 3가지 재난이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일본에서 3조 원대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피싱 사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이스 피싱 같은? 예. 그러니까 중국 조직에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똑같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유인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보를 빼내서 이제 진짜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증권 계좌였어요? 네, 증권 사이트? 증권 사이트에서 주식을 팔고 말도 안 되는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사게끔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중국 주식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게끔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 피싱을 해서 일본의 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야, 근데 그게 3조 원대라고요? 네, 엄청나게. 그게 하나의 단일 범죄 조직.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가지고 보통 하면 해킹하면은 그 돈을 막 사방으로 뿌려가지고 이게 돈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을 중국 주식을 샀다고요? 아무래도 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렇게 중국 쪽으로 주가 조작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다시 그 사람이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그 중국 주식은 이제 깡통 주식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그걸 사게끔 한 거고. 그걸 그렇죠. 내가 팔고 네. 이 사람들은 깡통 차고.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하군요. 이거 되게 약간 좀 되게 후진적인 사건 같은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나네요. 네. 근데 이게 좀 그 일본 그 사이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2단계 본인 인증이 필수가 아니라 좀 옵션 사항으로 돼 있어 갖고 2단계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많은 데다가 아베노믹스 이후로 일본 대기업들이 정말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게다가 일본에서 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좀 이익을 받습니다. 네. 한 투자자의 여기서 한 70%가 이익을 받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이후로 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은행에다 적금만 걸로. 하고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피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큰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상당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의 어떤 이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SKT 사건 때문에 좀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보안 환경. 글쎄요. 일본 방금 말씀드린 거는 보안과는 상관이 없이 이거는 피싱 범죄. 사건이니까 피싱이고 그러니까 보안 예방, 네. 사이버 해킹 혹은 피싱 예방 네. 그 수준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SKT 사건만 보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범국가적인 일이 벌어져 버린 건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기업들 보안 정책 펼치는 거 정말 좀 허술하게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편리해져야 되는데 편리해지는 것과 똑같이 범죄에 대한 노출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또 불편한 2중, 3중 뭔가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기업들의 문제죠. 기업이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소홀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하긴 내가 평소 거래하지 않던 지역에서 뭔가 로그인을 하거나 그러면 어떤 곳은 이렇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지금 한 게 맞습니까? 하고. 네. 예. 자, 그래요. 근데 일본의 NISA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예.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아, 별다른 그래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 그러니까 가계의 돈이 불어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예, 도와주겠다. 예. 주식 투자로.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예. 자, 근데 이제까지 일본은 이제 주로 말씀하셨듯이 적금을 들었는데 그 현금이 오히려 많이 숭상되는 분위기라고요. 일본에 가서 뭐 카드 많이 쓰긴 하는데 현금 받는 것도 꽤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일본도 캐시리스가 정말 많이 진행이 돼서 뭐 거의 현금이 없어도 일본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제 일본인들은 현금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좀 강하긴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그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진이 터지면 전기가 끊긴다. 이렇게 되면 뭐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일본인이 있고 좀 결정적인 부분은 좀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예금 봉쇄했었잖아요. 네. 그 돈이 없으니까 예금 봉쇄하면서 예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또 그 일본 정부가 그걸 세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작게는 한 25%에서 뭐 한 90%까지 일본 국민의 예금을 싹 다 그냥 가져간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은행에 돈을 넣는 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 은행에다 돈 넣는데 돈을 뜯긴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한국은 예금 봉쇄가 200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예금 봉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21세기에 또 벌어진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일본이 우체국을 민영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영화 전에 민영화하기 전 예금에는 구우편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만기 후 20년 2개월 후에는 적금자가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라진 계좌가 11만 건이 넘고 네. 사라진 돈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크게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게 돈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체국에서 계좌가 사라졌다,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하긴 근데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 난 있었다. 내가 뭔가 증명을 해주면 그때는 좀 받아주겠죠. 근데 기록은 다 남아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못 준다라고 아. 이제 우기는 거죠. 참 한국 같았으면 그러면 뭐 난리 났을 텐데 왜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뭔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크게 데모를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네. 너무 자포자기 하는 건지 아니면 순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일본은 뭐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간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뭐 은행에 넣기보다는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번에 3조 원대 이 해킹 사건 이러다 보면은 글쎄요, 이거 주식 투자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불안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형이라. 네. 이게 언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야, 이거 이런 큰 사건을 왜 모르고 있었지? 그렇군요. 하여튼 야, 이 일본의 그러니까 중국의 해킹 조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 그렇죠. 아, 요즘 뭐 산업 스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군요. 자, 또 일본 경제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퇴사 대행 서비스가 하루에 200명 넘게 사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의 그 노동 인구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고 일본의 국민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상사한테 네. 혹은 보스한테 저 뭔가 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이제 회사 그만둘래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퇴사 대행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신 이제 저기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퇴사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퇴사 안 된다. 사람이 없다. 퇴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후임자 올 때까지 해라.
예, 뭐 그런 구할 거죠. 때까지. 예, 사람이 없는데 왜 퇴사를 하려고 그냥 잡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퇴사 대행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전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제도 그 해고 대행 서비스 그 바로 그냥 그 대행 회사들이 해고 통보하고 바로 그 경비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짐 싸게 해가지고 회사 바깥으로 다 받고 내보내고 하는 이런 거는 봤는데 이게 거꾸로네요, 일본은. 네. 아, 참.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의 그 일손 부족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도쿄에 가면은 도쿄 시내 중심가에 가면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알바생 중에서 일본인 알바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외국인.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편의점은 최저 시급에다가 또 일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기피 직종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쪽 네. 그쪽에서 이제 유학 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알바로 채용을 해서 좀 일을 시키는데 도쿄 시내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저도 그 패키지 관광을 한번 갔더니 가이드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70대에도 정부에서 계속 일주일에 2, 3일씩 일하라고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하러 나간다. 뭐 그러면서 물류와 관련해서 특히 젊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6, 70대들이 전부 물류, 뭐 버스, 이 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참 심각하네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일할 일터는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일할 곳은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좀 제대로 된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곳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소위 오피스에 가서 제대로 대기업들. 그렇죠.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인데 또 일본에서 또 있는 말이 블랙 기업이라고 좀 아무래도 돈 조금 주고 힘든 일 시키고 좀 네. 대우 안 좋고 뭐 이런 데를 블랙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그런 블랙 기업이 한국도 정말 많은데 일본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하긴. 그래서 뭐 일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좀 뭐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은 일자리를 구해서 취직을 했는데 블랙 기업이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퇴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이 채용하고 나서 그 채용한 인력이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던데 뭐 몇 개월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일본도 그게 상당히 심하군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민망하니까 나 이거 회사 그만두겠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렇죠. 직업까지 생기고 네. 서비스까지. 네. 야, 참. 그 일본 하면은 평생 직장 뭐 이렇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은퇴와 관련해서 뭐 좀 바뀐 게 있나요, 문화가? 그 종신 그 직장은 뭐 버블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고 오래됐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인들도 뭐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직장 옮기고 하는 게 뭐 일상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그 조용한 은퇴 개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그 경제 추락하는 경제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은 은퇴인데 네. 이제 일본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자기가 하는 역할만. 예, 딱 그것만 하는 좀 그런 거를 이제 조용한 은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정말 일을 딱 끊고 은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서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그냥 조용조용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조용한 은퇴. 소극적으로 일을 자, 하는. 이렇게 네. 하는 거군요. 네. 소극적인. 일본의 여유 세대라는 건 최근에 그 우리 소위 MZ 세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토리 세대라고 네. 이게 그 번역한다면은 뭐 깨달음의 세대?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이거지 이제 욕심 없이 사는 그런 세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 여유 근데 그 세대라고. 여유가 아니라 욕심 없이 욕심 없이. 예, 모든 걸 그치. 내려놓고 여유가 있는 거와 내가 그냥 그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출세를 하겠다
이러한 욕심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러한 생각도 없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조용한 은퇴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난 돈만 벌면 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은 받으니까 소극적으로 일만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또 일본에서 좀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투리 세대가 좀 번지면서 좀 소비 유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렇지. 소비라는 게 자꾸 뭔가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없어도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신제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하는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면허증을 안 땁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안 따다 보니까 차도 안 사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젊은이들 상대로 한 그 차량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바뀌는 게 없다. 뭐 어렵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까? 아, 예, 바로 그런 거죠. 아, 이런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군요, 그러니까. 예, 좀 패배 의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포 세대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일본의 그 잦은 재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로 인한 어떤 피해, 알 수 없는 뭐 운명적인 미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 짓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부분까지 갈 거는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결국 경제고 돈 네. 문제군요. 그 부분에서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 부분에서 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권 그 소유율이 그 2024년 기준으로 17%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의. 네, 전 국민. 전 국민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83%가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17% 되는 사람이 전부 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 선진국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한국도 여권 소지율이 60%가 넘어가고요. 야, 우리는 뭐 한번 딱 유행한다 그러면 다 해버리잖아요. 쏠림 현상이 강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갈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도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도 안 가고 자동차도 안 사고. 그래서 그런가요? 2025년 7월 달 뭐 대재앙에 대한 그 예언? 뭐 일본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고요? 이거는 타츠키료라는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가 있는데 네. 그 만화에서 예언을 했는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을 한 게 딱 맞아 떨어져서 아, 그래요? 그때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새롭게 낸 책에서 이번에는 2025년 7월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올해 7월 달이 크게 주목받고 있죠. 그 어떤 식의 어떤 식의 사고가 터질 것이다. 뭐 예상 혹은 예언한 게 있을 거잖아요. 뭐 큰 해일이 와서 일본 열도를 뒤덮고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아, 그 일본이 가라앉을 거다. 예전서부터 일본 열도 침몰인가 뭐 영화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래서 2025년 들어서자마자 이 대지진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막 공포심을 갖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세론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막 자포자기 막 일단 즐기고 살자 뭐 이런 분위기들도 영화 보면 있던데. 근데 일본 이거는 뭐 그냥 예언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크게 막 그렇게까지는 사회에 퍼진 건 아닌데 아니고.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언론에서 지진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지진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그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라고 일본 남쪽 해안에서 벌어질 가장 큰 지진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30년 안에 올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30년 안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확률이
80%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 전문가, 그리고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언론이 말하는 이 지진에 대한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러한 좀 의미 있는 변화는 있습니다. 네. 하긴 언론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해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쓰나미니까 네. 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는 거는 쓰나미가 정말 벌어지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크게 좀 관심이 증폭됐죠. 일본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 세 가지 재난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그 다음이 수도지카 지진, 도쿄 쪽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 세 개를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만약에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벌어진다면은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까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뭐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뭐 크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 피해는 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마비되거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수도지카 지진입니다. 네. 만약에 도쿄에서 대지진이 벌어진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죠. 도쿄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3배나 큰 쓰나미가 발생할 거라고. 네. 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에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발생해서 뭐 네. 일어날 거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타츠키료. 야, 근데 이것이 어쨌건 일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이거 정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런 믿는 사람도 있겠죠. 또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긴 하겠네요. 네.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홍콩하고 대만 쪽에서 네. 그 일본 여행 취소하는 건수들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봤거든요. 이것도 좀 영향이 있고. 네. 그렇죠. 또 만화 좋아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만 좋아하겠어요. 이거 나이 든 분들도 워낙 일본 만화 어려서부터 봤던 네. 분들 많을 텐데. 또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이 좀 크게 좀 화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은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7월 되면은 일본에서도 이거 가지고 많은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때쯤 되면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더 많이 나오겠죠.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서 또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몇 년 전에는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네. 전반적인 굉장히 큰 광범위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쿄 지역까지 그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뭐 불난 거 아니냐, 뭐 신고가 다발하고, 그런데 어딘가에서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전문가가 말하기를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게 그러한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게 어떠한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 뭐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터 좀 이런 지진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좀 물고기 떼가 대량으로 폐사해서 밀려 들어온다던가 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고. 네, 네. 그렇군요. 야, 제가 그게 만약에 사실로 된다면 한국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야,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1m 내외의 파도가 덮쳤다고 도달했다고 그러면서 울릉도나 포항, 부산 등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뭐 한 1cm인가가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온다면 분명히 그렇죠. 한반도 쪽에도 영향을 주겠죠.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러면서 또 원전으로 인한 또 피해, 원전 그러한 것들. 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큰 끔찍하네요.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 그 까십거리로 끝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회가 좀 불안하다는 거,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또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네, 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